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소식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줬지만 주가 흐름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중이고요. 그리고 로스 스토어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EPS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5% 급등 중이고요. 끝으로 웹툰, 네이버 웹툰으로 알려진 기업이죠. 가이던스도 그렇고 EPS와 매출도 그렇고 모두 다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11% 급락 중인 점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실적이 잘 나와줬지만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로스 스토어스는 급등, 반대로 웹툰은 급락 중인 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검은 화요일입니다. 사실 입에 별로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단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번 지수 급락세, 뭐 전일 미국 증시도 계속 하락세를 멈추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 이제 위기의 핵심은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이 된다. 결국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전기 비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뭐 운임비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만 올라가고 그 외에 어떤 뭐 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는 안 올라간다. 이런 컨셉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번들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ETF도 이런 시장을 이제 해지하고자 하는 원자재 ETF를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역학 구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측면은 이제 긴축을 의미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부담스러운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봉쇄가 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브렌트유가 이제 $80를 넘어섰고 폴리마켓에서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입장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한 12조 원 정도를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했고요. 그렇죠. 전일에도 한 5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매도가 한국의 추가적인 이제 하락을 이제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지수의 어떤 선제적인 시그널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에서 시가총액 비중으로 한 0.3% 정도 외국인들 매도를 했습니다. 11조 정도 매도를 한 건데요. 그 이후에 코스피의 1주, 3주의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0.4%의 매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주간 단위로 20조를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전일 이제 5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뭐 이번 주 내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코로나에 버금가는 그런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타나는 건데 당시를 이제 보면 2000년도 3월이었는데 2020년도 3월이었는데 1주 단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타났지만 1개월 이후로는 이제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강력하게 이제 매도세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이게 코스피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지수 측면에서도 분명히 뭐 저희가 이제 5,800선 정도는 저희가 이제 지킬 수가 있고 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기간의 함수다. 일단은 불안감이 좀 어느 정도 좀 완화 가셔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호르무즈 이제 해협을 어느 정도 뭐 호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러한과의 어떤 이제 협상을 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되는 측면이 있어야 그 기간을 우리가 좀 버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간밤 미국 증시가 낙폭을 좀 많이 줄여 나갔죠.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D램과 낸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눌릴 때 좀 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많이 오른 만큼 당분간 자리를 조금 더 이제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약간 관망을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변함은 없습니다. 이런 측면이 이제 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 거의 이제 300조 얘기도 나오고 하이닉스도 이 200조가 좀 넘는다 이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연초 대비해서도 거의 2배 이상씩 올라간 그 수치거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사실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10배 정도, 하이닉스가 한 6배에서 7배 정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 크게 부담은 없죠. 그렇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24배 정도의 그 S&P 500의 올해 이제 PER이 지금 현재 한 20배, 20.5배 이 정도까지 떨어진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도 이런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진입해서 우리 평단을 갖다가 조금 이제 낮추는 전략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추세적으로 급락을 한다라는 그런 예상보다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거쳐서 반등할 수 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분명히 시장 대비해서도 뭐 선도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 평단을 낮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는 좀 관망을 하고 좀 전에 저희 도표에서 봤던 것 같이 일단은 이제 1개월 이후에는 이제 반등을 하는 측면이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평단 낮추는 전략을 취하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와 관련해서는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저점을 낮추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주도주들과 관련해서 뭐 어제 급락이 나왔던 자동차나 전력기계 또 원전 같은 주도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장 수익률에 뭐 이제 비슷한 그런 컨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전체적인 뭐 원재료 가격 상승, 유가 상승에 물론 이제 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 정도의 어떤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브렌트 유가하고 이제 콜레이션이 높은 업종군들을 갖다가 관심을 갖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유가 콜레이션이 가장 높았고요. 소재, 산업재 이런 쪽에 콜레이션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모두 다 산업재 업종이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시크리컬 그런 컨셉에서 운임 비용이 상승을 하고 발주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글로벌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크게 부담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일 이제 상당히 좀 급등을 했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유일한 이 단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란 간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확산이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전반적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뭐 국방비를 계속해서 좀 늘린다라는 측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방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유가가 전기 요금을 좀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갖다가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원전도 상당히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방원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가하고 콜레이션이 높은 정유 쪽, 이런 쪽, 그리고 금속 광물 쪽, 이런 쪽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해당 업종군들이 뭐 시장이 막 급락을 하는데 엄청나게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는 않고요.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해지 전략입니다. 어제 장에서 그래도 좀 잘 가졌던 살아남았던 종목들이 있었죠. 방산과 해운, 뭐 정유주 이쪽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올라타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변동성의 핵심은 유가 상승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가 상승이 계속 좀 일주일 정도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간을 딱 정해놓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저희가 그렇죠. 그냥 이제 유가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조방원이라든지 시크릿컬 업종 말씀 주셨던 뭐 정유라든지 해운주라든지 뭐 금속 광물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베타라든지 지수가 흔들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좀 해지를 하고 해당 종목군들을 해당 업종군들을 어느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 절대 수익 측면에서의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을 해지한다라는 측면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안 하더라도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그 측면에서의 센티먼트뿐만 아니라 해당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가를 얻어 써서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공급 측면에서 어떤 차질이 일어나고 원인이 차질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 우선의 측면, 그러니까 가격 전가가 된다라는 측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일 뭐 SOE도 상한가를 보이고 이 정유 업종들이 많이 대부분 많이 올랐는데 이런 측면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 업종 같은 경우도 운임이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당 업종군들이 시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뭐 급락을 하는데 해당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는 컨셉보다는 시장 대비해서 이제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금 가격이 어제는 올랐는데도 오늘장 기준으로는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강달러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금 투자 매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안전 자산의 핵심적인 자산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금은 이제 불안전한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말씀 주셨던 지금같이 정말 안전 자산은 미국 달러와 미국 채권이거든요. 이쪽에 그 상당히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금 가격은 조금 상승세가 좀 더 둔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원자재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좀 부담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가라든지 뭐 금속 광물 이런 쪽에 대한 측면 그래서 원자재 안에서도 약간 이런 이 해당 이 전쟁 이슈에서 좀 이제 수익률이 갈리는 그런 경향이 저는 일단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3고로 회귀입니다.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그리고 이제 환율까지 지금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데 간밤에 한때 1,500원 선이 뚫리기도 했었죠. 원달러 환율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달러하고 100% 연동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자산,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달러, 이것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환율은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금융위라든지 정부에서 100조 원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우리가 공급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방향성에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이탈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은 어느 정도까지로 보고 저희는 계신가요? 1,500원은 좀 넘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는 그 선 자체를 1,500 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49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상단을
우리가 좀 막고 있다. 이것은 이제 정부의 개입 측면에서의 가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